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행복한 백수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젠 뭐 어디 나가서 60대라고 해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창인 나이인데 지난 60년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에 둘째로 태어난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오빠와 남동생에 밀려 차별까지 당하는 등 어릴 때부터 눈물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도 언감생심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가 없었는데요. 제 또래의 여자라면 아실 것도 같은데 여자는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돈 들여서 공부시키는 자식은 다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은 딱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낳아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총명하다고 칭찬받았던 저는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떠안듯이 다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서럽기만 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 손으로 지은 따뜻하고 윤기 나는 하얀 쌀밥을 저는 먹지 못했거든요. 그 밥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 몫이었는데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엄마는 보리밥만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밥 짓다 몰래 쌀밥이라도 먹은 날에는 그걸 어떻게 받는지 동생이 아버지한테 일러서 저를 구박받게 했는데 제가 뭐 대단한 걸 훔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제가 18이 되었을 때는 쓸모없는 기집애들은 얼른 시집보내서 치워버려. 그래야 보리밥 한 공기라도 덜 쓰지. 하며 아버지는 저를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쓸데없는 기집애 치우는 게 목적이었던 아버지였기에 골라온 남자도 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남들 다 입는 웨딩드레스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요. 좋게 말해서 시집이었지 거의 부모로부터 버려지다시피 했죠. 자기네들은 아들만 있으면 된다며 시집가기 싫다고 우는 저에게 넌 이제 죽으나 사나 네 남편이랑 살아. 행여 친정이라고 찾아오면 그 길로 소금바가지 뿌려버릴 줄 알고 여긴 이제 있고 네 남편 위하고 살아. 아버지 말 알겠어? 라고 친정 아버지가 말하는데 어찌나 서러웠는지 그날 저녁 지금 생각하면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부모라고는 얼굴도 모르는 천혜의 고아였는데 어쩜 아버지라는 인간은 끝까지 제 인생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천만다행히로 남편은 성격이며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저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원망과 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그래도 선아 씨는 내가 어떡하든 굶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요. 라고 하는데 남편의 그 진심 어린 착한 마음이 저를 변하게 하더군요. 뭐 그게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와 잘 살아서 있으나 마나한 친정에 보란듯이 복수하고 싶어졌어요. 그것도 그때 감정이었을 뿐 나중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마음조차 잊고 살았는데 그런 원동력 때문이었는지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그러니까 막노동을 했는데 저도 새벽부터 나가서 시장이나 식당 같은 곳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보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일만 하면서 독하게 살아. 신혼인데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다 보기가 안쓰럽네. 라고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누가 낫다고 할 것도 없이
배움도 짧고 저희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 믿을 건 돈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7, 8년 동안은 정말 쓰는 것도 없이 돈만 모으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 조금 후미진 곳이었지만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되었죠. 딸랑 테이블 3개 놓으면 꽉 차는 정말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래도 그날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것도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넘쳤는데요. 거기엔 저희 남편도 한 역할 했죠. 이야, 이 김치찌개 진짜 환상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나 진짜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내가 말했지? 당신 음식은 나만 먹기 너무 아깝다고. 아니, 이렇게 싸구려 재료들로 고기 반찬 부럽지 않게 만들 수 있냐고. 당신 혹시 마법사야? 에이, 또 그런다. 자기가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고맙지. 이까지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흔해 빠진 것들인데. 오히려 돈 아낀다고 맨날 이런 것만 해줘서 미안해. 다음에 월급 받으면 삼겹살 반근이라도 사서 구워줄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봐,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살도 찌고 건강해진 거 안 보여? 나는 평생 살 못 찔 줄 알았는데. 하기사, 나도 처음에 당신 봤을 때 얼마나 놀랐다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봐줄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을 하자. 당신 솜씨면 우리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뭐? 자기도 참. 남편은 그렇게 항상 제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표현들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제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했는데요. 비록 좁아 터진 보잘것없는 가게였지만 저는 남편 덕에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곧잘 되었는데 그 덕에 단칸방 월세만 살던 저희 부부는 전세로 집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없고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니 일하는 것도 너무 즐겁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에 비하면 조금 늦었지만 이젠 아이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다음 해에 저는 첫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어찌나 예쁘고 천사 같았는지 남편은 울고 무서워서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죠. 너무 작고 소중해서 자기가 망가뜨릴 것 같다나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 말로 딸바보가 되어서 딸이 하는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그런 아빠가 되었고 저는 그 뒤 5년 동안 아들과 딸을 연달아 출산하며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가족 없이 살았던 남편의 꿈이 식구들 많은 집에서 복닥복닥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 아이는 딱 한 명만 낳고 싶었는데 또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외로울 것 같고 남편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 저도 점점 아이 욕심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 아이를 낳고 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와 남편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워낙 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웠던 기억이 많은 저희 두 사람이라 저희 아이들만큼은 그런 서름과 고생을 모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내내 아까워서 집안일도 시키지 않고 가게에서 이상한 것들 보고 배울까 가게에도 오지 않게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죠. 분명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 고생한다는 걸 신기하리만큼 모르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형제가 많은 집이었기에 당연히 아이들은 누구 편이라도 할 것 없이 매일 싸우고 사고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다 고생을 몰라서 하는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들도 아이답고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나 남편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고생한 티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지들만 알고 부모의 고생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성장했는데 저희 부부는 바보같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비싼 학원비도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전부 살인만 보냈고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학원들 알아봐서 바로 등록해 주었죠.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건 아니구나 느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의 문제는 심각했죠. 그래도 저희는 부모였기에 저희가 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한겨울, 그때는 정말 유난히 칼바람이 불던 때였는데 가게 정리를 하는 저희 부부에게 어떤 소리가 자꾸만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아기 고양이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가게 밖을 나가자 저희가 버리려고 모아둔 박스 안에 담요로 둘둘 말아진 딱 봐도 갓난아이가 젖먹던 힘을 다해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일단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난로부터 다시 켰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밖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은 것 같았어요. 담요 안에는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 아직 근처에 있거나 멀리 가지 못했을 아이의 부모를 찾아 나섰는데요. 30분이 지나서 돌아온 남편은 아무도 없어. 내가 설마 하고 골목골목 다 가봤거든. 근데 없네. 아, 저렇게 어린애를 이런 추위 속에 천벌받을 사람 경찰에 신고할까? 하며 씩씩거리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너무 안 됐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남편과 상의 끝에 애기 부모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건 아이 부모가 다시 찾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봤는데 아이는 일주일 사이 저희 가족들과 정이 듬뿍 들었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큰애는 어쩐지 밖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반갑지 않은 눈치였거든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만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 별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의 반면 둘째와 셋째는 마치 친동생이 생긴 것처럼 아이를 신기하다며 잘 돌봐줬어요. 지들끼리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아이한테는 좋은 오빠, 언니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흐뭇하고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애의 심술은 심해졌고 급기야 일주일도 못 기다리겠는지 당장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심술을 부려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 딸바보 저희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혼을 내냐며 큰애를 감쌌는데 나중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온전히 엄마 사랑을 받고 싶은데 동생이 둘이나 생기고 또 모르는 아이까지 집에 데려왔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괜스레 첫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즈음엔 첫째에게 더욱 관심도 주고 시간 날 때면 따로 놀아주는 등 신경을 쓰니 좀 나아졌는데 그러는 사이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아이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아기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디에 보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남편이 또 그러더군요. 이 아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마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겠지? 그러다 운 좋으면 어디 입양이나 갈 수 있을 거고 운이 나쁘면 나처럼 혼자 쓸쓸하게 될 텐데. 저는 아이를 안쓰럽게 보는 남편을 보며 자신은 없지만 꼭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뭐에 홀린 듯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토끼 눈을 하고는 저에게 물었죠. 뭐? 우리가 키우자고? 당신 진심이야? 나도 솔직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우리 형편에
아이 넷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래도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못 보내겠는 걸 어떡해. 평생 고아라는 딱지에 눈물 마를 날 없을 거잖아.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애를 내가 어떡해. 효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새벽에 나가서 고물이라도 주우면 되지. 당신은 진짜 좋은 엄마야. 내가 더 고맙다. 우리 4명 잘 키워보자. 나도 이제 내 꿈을 이룬 기분이야. 남편은 마치 자기가 아이처럼 제 말에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였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출신이니만큼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희 결정에 둘째와 작은애는 뛸 듯이 기뻐했는데 역시나 큰애는 불만을 내비쳤어요. 뭐야, 일주일이라며. 난 이제 동생 같은 거 싫어. 효진아, 그래도 생각해봐.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이 아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하잖아. 그거야 어쩔 수 없지. 누가 버려지래? 뭐? 너 정말 말 그렇게밖에 못해? 왜 아빠는 나한테 그래? 난 진짜 아빠 딸이잖아. 근데 왜 모르는 그의 편만 드는 건데 짜증나. 저는 큰애의 말에 속상했어요. 당시 큰애 나이가 9살이었는데 제가 너무 큰애를 다 컸다고 생각했던 건지 큰애의 말에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큰애를 엄청 혼냈는데요. 그러자 아이는 눈물바람을 하고 남편이 큰애를 달래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잘못은 큰애한테 있다고 생각했기에 큰애를 달래주지 않았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부부 호적에 오른 막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큰애와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겼어요. 큰애라고 해봤자 고작 초등학생인데 큰애는 크면 클수록 자기가 차별받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지 엄마인 저를 찾지 않더군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큰애가 둘째와 셋째한테 뭐라고 했는지 둘째와 셋째는 점점 큰애를 따라 막내인 효선이를 귀찮아하고 짜증을 냈는데 아침까지 멀쩡했던 효선이 얼굴에 손톱 자국이 있던 날도 있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전에 없던 화를 냈고 둘째와 셋째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는 제 속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엄마가 효선이만 예뻐하잖아. 언니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효선이 때문에 찬밥이래. 이제 엄마랑 아빠는 효선이만 예뻐할 거라서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는다고 했어. 맞아. 누나가 동생 생기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한테 바보라고 했단 말이야. 뭐? 효진이 너 정말 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긴 엄마가 차별하니까 그렇지. 누가 보면 우리가 주워온 아이들이고 효선이만 엄마 아빠 친딸인 줄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효선이를 예뻐해? 우리 걸 다 뺏어가는 앤데. 효진아,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는 내 딸 똑같이 사랑해. 거짓말. 됐어. 난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동생이 셋씩이나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가 받을 사랑을 얘네들이랑 나눠야 하냐고. 나도 외동딸이고 싶어. 큰애 효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그런 딸을 보고 안절부절했지만 제 눈치를 보느라 나가지도 못했고 저는 해 떨어지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고집이 황소고집인지 밤 10시가 넘어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야만 했네요. 그 뒤 그러면 안 되지만 큰애 눈치가 보여서 막내인 효선이한테는 마음껏 정을 주지 못했어요. 괜히 차별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발 저와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랐는데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들은 막내 효선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사랑으로 어느 한 자식도 차별하지 않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역시나 아이들은 부모의 뜻대로 되진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막내인 효선이도 언니들과 오빠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일부러 먹지 않았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절대 사달라고 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어쩌다 좋은 게 생기면
그걸 다른 언니들과 오빠들한테 뺏기는 건 다반사였는데 그럴 때도 저희한테 울고 때를 쓰는 법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어쩜 아이가 그렇게 순하고 착하냐고 저희 부부에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런 모습이 미안하기만 했죠.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저희가 키우는 게 아이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그렇듯 초등학교를 사립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뭐야, 왜 효선이 쟤까지 우리랑 같은 학교를 보내? 쟤는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 보내. 라고 눈에 쌍심지를 켰고 큰애가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뭐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린 게 저한테 밤에 찾아와. 엄마, 나는 그냥 옆집 성찬이랑 같은 학교 갈래요. 라고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혼을 낼 수 없었는데 큰애가 그때 당시 사춘기라 정말 많이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엄하면 엄할수록 엇나가고 있을 때라 솔직히 큰애 신기를 건드리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대학 보낼 거 생각해서 일단 학교는 공립으로 보내자고 했는데 저는 막내까지는 대학 공부까지 시키겠다는 마음이 확고했기에 한 발 양보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공립학교에 들어간 저희 막내는 조용하고 순하면서도 야무져서 항상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챙겨 학교 다니는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잘 자라주었고 제가 다른 아이들처럼 피아노나 미술학원에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며 자기는 그냥 집에서 책만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막내가 늘 아픈 손가락처럼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그런 제 마음을 다 아는 건지 늘 제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고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집안일이며 식당까지 찾아와 테이블을 닦는 등 일을 거두는데 고맙기도 하면서도 내심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낳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초라한 식당이나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저희를 학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내는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을에 책가방도 두지 않고 식당으로 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식당 일을 도와줬는데요. 그런 모습을 손님들이 대견하다며 칭찬을 해주시거나 용돈을 쥐어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또 근처 약국에 가서 엄마 아빠 힘들 때 마시라고 바카스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어찌나 예쁘고 고맙든지 그때부터는 솔직히 위의 세 아이들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위의 세 아이들은 점점 지들 부모를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 정도로만 알고 걸핏하면 돈 타령을 했는데 큰애는 발레, 둘째는 축구, 셋째는 미술을 한다며 그렇게 저희 부부 등골을 파먹더군요. 하지만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하나요? 저희는 또다시 죽을 등 살 등 아이들 학비 버느라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을 했고 그렇게 차례차례 유학까지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는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첫째가 하는 건 다른 애들도 전부 탐이 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막내 효선이만 옆에 두고 다른 아이들은 차례차례 유학을 보냈어요. 그 사이 막내는 과외도 필요 없다, 학원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전교 5등 안에는 꼬박꼬박 들면서 내내 반장과 전교 회장을 했고 경시대회면 경시대회, 백일장이면 백일장 늘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러니 솔직히 제 배 아파서 낳은 투자를 한 아이들보다 거저 키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막내가 더 잘 자라준 것 같아 내심 씁쓸하기만 했는데 막내가 고등학교 입시생이 되었을 무렵 미국에서 발레 유학을 하고 있던 딸이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새 발레복이랑 이것저것 생활비가 필요해. 콩쿨 준비도 해야 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어차피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도 엄마는 모를 테니까 그냥 돈만 보내줘. 뭐? 돈? 너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해서 내가 500만 원 보내줬잖아. 근데 무슨 돈을 또 보내라는 거야? 그 돈이 부족했으니까 그렇지. 여기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럼 다 때려치우고
내가 한국에서 그냥 놀았으면 엄마 속이 시원하겠어? 너는 말을 해도. 몰라. 내가 요즘 대회 준비랑 이것저것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왜? 효선이 학비 때문에 이제 나한테 쓸 돈도 없어? 누가 그렇대. 넌 걸핏하면 M1 효선이만 걸고 넘어지더라.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돈이 없어. 대신 다음 달 카드값 정산 받으면 그때 보내줄게. 그네는 제가 기다리라고 하니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내심 저는 속으로 아이들 전부 유학 공부가 끝나면 부모로서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뒤로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제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유학생활 내내 저와 남편이 보내준 돈만 펑펑 쓰며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만 했고 유학 공부가 끝났음에도 어디 취직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배신도 그런 배신감이 없었어요. 저희가 너무 곱게만 키워서인지 굳은 일은 죽어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아이 중 가장 긴 유학 생활을 한 첫째가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뜸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이제 곧 한국 가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강남에 옵션 괜찮은 오피스텔 하나만 얻어줘. 뭐? 오피스텔? 아니 멀쩡한 집을 두고 무슨 오피스텔 타령이야. 됐고 집으로 와. 누가 요즘 촌스럽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나도 이제 혼자 내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네가 벌어서 오피스텔 얻어. 왜 그걸 엄마한테 말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 유학 보낸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알아? 또 시작이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유세야. 그래놓고 설마 효선이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유학 보내주려는 건 아니지? 뭐야? 넌 큰언니가 돼서 언제까지 그럴래? 왜? 효선이는 내 딸 아니니? 니들은 되고 효선이는 유학 보내주면 안 돼? 막말로 효선이가 제일 공부도 잘하고 야무진데. 이거 봐. 세상에 좋은 자식 때문에 친자식 차별하는 건 엄마밖에 없을 거야.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때 걔는 버려질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된 거 아니야? 걔는 이미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거라고. 무슨 그런 애한테 엄마는 우리랑 똑같이 해주려고 해.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있겠냐고. 엄마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하지 마. 나 기간 많이 못 주니까 전세든 월세든 오피스텔 빨리 얻어줘. 그네는 그렇게 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뭐라고 쏘아붙이려고 해도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죠. 그리고 저들끼리 무슨 내통을 하는지 큰애가 집 타령을 하니 둘째와 셋째도 차례대로 독립을 하고 싶다며 집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땐 정말 그것들이 자식이 아니고 빚쟁이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더는 어려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다들 성인들이었는데 남편은 이내 자기 탓을 하며 저녁에는 씁쓸한 마음을 술로 달랬어요. 그러면 막내 효선이가 아빠 빈속에 술 먹고 아플까봐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어 내오곤 했는데 효선이도 저희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옛날부터 자기 때문에 언니들과 오빠가 그러는 게 아닐까? 지 아빠처럼 자기 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다른 언니들이랑 오빠처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극구 싫다고 사양했고 나중에 막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께 들었는데 효선이가 자기는 꼭 장학금이 전부 나오는 대학에 가고 싶다며 지방대도 좋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효선이 마음을 다 아는데도 저는 화가 났어요. 누가 저더러 그런 걱정을 하라고 했냐고요.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막내 효선이 대학 학비까지는 해줄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효선이를 불러서 처음으로 혼을 냈어요. 아니, 화를 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날 효선이도 울고 저도 울고 나중에는 서로 미안하다며 울었는데 그럼에도 그놈의 고집 때문인지 효선이는 장학금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대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어이 악을 쓰고 공부를 하더니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지만 입학 장학생이 되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요. 그땐 정말 제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서울대 합격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고 해주시는데 마치 저희가 서울대에 합격한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무려 아이 넷을 키우는데 그런 보람과 기쁨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효선이는 그 뒤로 과외를 하면서 지 용돈은 물론이고 등록금을 모았고 저에게 차비조차 타가지 않았는데 기특하면서도 내심 아이가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몰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제 품에 오래 끼고 살아서인지 저도 제 딸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친부모를 만나고 싶냐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혹 아이가 갑자기 자기 친부모에게 간다고 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효선이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참 한결같이 저희에게 잘했는데요. 이런 말 창피하지만 카네이션은 늘 효선이한테만 받았어요. 그리고 효선이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걸핏하면 저희 선물로 사들고 집에 왔는데 한 번은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효선이한테 그만하라고 핀잔을 줬어요. 효선아, 엄마 아빠 이런 거 필요 없어. 네가 힘들게 과외해서 번 돈인데 이런 데 쓰지 말고 너 필요한 거 사는 데 써. 너는 여대생이 옷걸이 그게 뭐야? 이거 전부 환불하고 너 예쁜 옷이나 한 벌 사라. 아빠, 나 옷 많아. 그리고 학생이 무슨 옷이 필요해. 그리고 이건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동안 난 계속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했잖아. 나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보답하고 싶어. 보답은 무슨, 부모가 자식 챙기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난 진짜 자식도 아니잖아. 김효선, 너 이놈의 기집애 누가 그딴 말을 아빠 앞에서 하래.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친딸이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 알았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받아. 남편은 그날 그 물건을 모셔다 두고 내내 꺽꺽거리며 울었어요. 미안함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표정이 감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착하고 예쁜 효선이를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별 생각 없이 밖에서 주워온 아이가 제가 낳은 아이보다 더 친자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유학 공부까지 하고 온 첫째와 셋째는 그렇다 할 직업도 없이 독립타령만 하면서 집에서 놀기만 했고 둘째의 아들은 뒤늦게 군입대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둘째 아들은 군대에서 그래도 꽤 철이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큰딸인 효진이었고 셋째는 지 언니 말이라면 제가 지들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도 믿을 정도로 지 언니만 따랐는데 그 가운데서 효선이만 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원룸 하나 전세로 얻어서 첫째와 셋째를 내보냈어요. 더는 효선이가 그것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효선이만 감싸고 돈다며 뚫린 입으로 잘도 떠들었는데 그러면 원룸도 그냥 빼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있죠. 누굴 탓하겠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리고 효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했는데 제가 회사 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하니 펄쩍 뛰며 싫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집에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 지하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네 아빠가 그러는데 너 회사까지 1시간은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왔다 갔다 2시간이잖아.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그 1시간도 너무 길 텐데. 그래도 싫어. 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좋단 말이야. 뭐? 너도 참 별나다. 네 언니들은 그렇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독립하고 싶다고 난린데. 그럼 엄마가 차라도 뽑아줄까? 너 면허 있잖아. 엄마, 나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 차를 어디다 주차해? 난 지하철이면 돼. 그리고 이제부터 나 월급 나오면 무조건 절반은 엄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절반이나? 싫어. 엄마는 네가 버는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집세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너 또? 지난번에 아빠한테 혼난 거 까먹었어? 그럼 자식이 부모 집에서 공짜로 살지 돈 내고 사냐?
아니, 나도 이제 버니까 좀 보태고 싶은 거지. 엄마 옛날부터 가게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어 했잖아. 우리 아직 집도 전세고. 그야, 니들 가르치느냐고. 아우, 됐다. 너한테는 쓴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눈치로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 아무튼 그 돈은 절대 안 받을 거야. 알겠지? 저는 막내 효선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내심 나가지 않고 저희 부부와 계속 함께 있겠다는 말이 고맙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도 자식은 군대 보낸 아들과 효선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확실히 군대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대 후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한다면서 군대 선임 소개로 지방에 있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실에 곧장 취직을 했고, 그제야 엄마 아버지 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아들 노릇해야죠. 효선아, 오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엄마 아버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라. 그리고 오빠가 철이 없어서 효선이 너한테 많이 미안해. 앞으로 오빠가 진짜 잘할게.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 가족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네요. 이런 말 쑥스럽지만 솔직히 감동이었거든요. 그리고 효선이는 오빠와 한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집안의 낡은 살림들을 자기 월급으로 차례차례 바꾸기 시작했고, 봄이면 꽃구경, 여름이면 바다여행, 가을이면 단풍구경, 겨울엔 온천여행 등을 계획하며 저희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심 참 고맙다가도 이걸 다 우리가 받아도 될까? 염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돈을 써가며 키운 자식도 아니고 다른 자식들이 차별한다 어쩐다 하는 말 듣기 싫어서 마음껏 예뻐하지도 못한 아이인데 효선이는 늘 저희한테 자신의 전부를 주려고 하니 나중에 미안하기만 했는데요. 첫째와 셋째는 느끼는 것도 없는지 여전히 저희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지 못해서 난리였어요. 한 번은 1,000만 원도 넘는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며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고작 가방 쪼가리가 1,000만 원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네가 너무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것도 다른 의미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셋째는 성형수술을 해야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 있다며 저희에게 2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더 들을 가치도 없어서 그럴 돈 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아,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집안 살림 전부 최신품으로 바꿔놓고 돈이 없다고? 이거 전부 효선이가 바꿔준 거야. 니들은 우리한테 맨날 뭐 뜯어갈 궁리만 하지? 이 나쁜 것들. 엄마, 무슨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그건 욕이잖아. 내가 욕 안 나오게 생겼어? 효진이 너 내일 모레면 40이야. 근데 네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봤니? 나는 잘 가르쳐 놓으면 알아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지들이 공주인 줄 알고 1,000만 원짜리 가방? 2억짜리 수술? 아주 웃기는 것들이야. 니들 엄마 아빠 식당에 와본 적이나 있어? 엄마 아빠 아직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그렇게 니들 뒷바라지 했어. 알아? 아, 또 시작이네. 그렇게 공치사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집 자식들은 전부 그 에르메스 가방 들고 있다고. 나도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데 내가 그 가방이 없어서 쪽팔려서 되겠어? 나도 인맥 관리하는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인맥 관리? 네 인성 관리나 해라. 아빠, 이젠 아빠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다 거지 같은 효선이 때문이잖아.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너를 끼고 둔 게 잘못이다. 효선이 때문이라고? 넌 네가 널 망친 거야. 그리고 셋째 넌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한심한 네 언니를 따라해. 네 오빠 봐.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지 인생 똑바로 살고 있잖아. 아빠는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뭐라고 해. 난 시집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시집 가야 엄마 아빠도 걱정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됐어. 시집을 가든 노처녀로 늙어 죽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원룸 전세 기간 끝나면 보증금 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니들 살 궁리해라. 뭐? 보증금을 뺀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야.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맨날 적자라. 나도 그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니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든가. 그거 싫으면 알바라도 해서 다른 데 이사갈 보증금이나 모아. 둘이 모으면 그래도 어디 월세는 들어가지 않겠어? 아니,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자식 사는 집 보증금까지 빼. 뭐 엄마, 진짜 친엄마 맞아? 애석하게도 내가 니들 친엄마가 맞다. 그러니까 여태 그렇게 등골 빼먹는데도 먹히고 있었지. 니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 용건 끝났으면 효선이 오기 전에 얼른 가. 왜? 우리가 뭐 죄 지은 거 있어? 아, 그러면 그래. 효선이 대기업 들어가서 돈 잘 벌지? 이따 기다렸다가 효선이한테 매달 얼마씩이라고 보내라고 하면 되겠다. 뭐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저는 효선이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큰애의 말에 격분했는데요. 그때였죠. 어딘가에서 큰애 얼굴에 쓰레기통이 쏟아졌어요. 어머, 뭐야? 아빠! 왜? 더럽냐? 내 눈엔 이 쓰레기보다 네가 더 더럽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더는 니들한테 줄 것도 없고 볼 일도 없다.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인간 쓰레기가 됐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도 무슨 말 좀 해봐. 싫어. 괜히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냐? 아, 더러워. 나 갈 거야. 그래,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죽었다는 소리 들려도 니들 줄 유산 같은 거 이제 한 푼도 안 남았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정말 한 푼도 없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니? 나도 돈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지. 낡아 빠진 여기 살고 싶겠니? 니들은 내가 가게 좁아서 넓히고 싶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들이 먼저라고 돈 뜯어간 주제에 니들 다시 우리 앞에 모이면 그동안 니들 유학비 된 거 전부 토해내게 만들 거야. 알겠어? 알겠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나도 미련 없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남의 딸이랑 잘 먹고 잘 살아. 큰애는 끝까지 지 잘못도 모르고 독한 소리만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첫째와 셋째가 집을 나설 때 막내 효선이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행여 그것들이 또 효선이에게 시비를 걸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는데 다행히 기분 나쁘다는 얼굴로 집을 나가더군요. 효선이는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지만 저희는 그냥 의뢰 있던 비슷한 일이라고 말하고 뒷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속에선 억장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효선이에게 제가 그동안 모으고 있던 통장을 건넸어요. 엄마, 이게 뭐야? 무슨 돈인데? 원래는 너 유학이나 대학 보낼 때 쓰려고 모은 돈이고 지금은 너 시집갈 때 쓰려고 더 모으고 있던 돈인데 아까 너도 봤잖아. 네 언니들이 언제 이거 알고 뜯어갈지 몰라. 그래서 미리 주는 거야. 그 돈 빼서 네 통장에 가지고 있어. 언제 이런 돈을... 엄마는... 나는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안 괜찮아. 우리가 네 언니들이랑 오빠한테 쓴 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엄마 아빠가 부모 노릇하려고 모은 돈이니까 이젠 네가 갖고 있어. 여보, 그래도 되지? 그래, 어차피 효선이 주려고 한 돈이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엄마는 여기보다 더 좁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해. 이젠 식구도 많이 줄었고 여기도 너무 낡았고. 그러니까 효선아, 이제는 우리 떨어져서 지내면 어떻겠니? 뭐야, 엄마 지금 나랑 거리 두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버리려고 이 돈 주는 거냐고. 싫어. 나 이 돈도 안 받을 거고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지내지도 않을 거야. 누가 널 버려? 얘는? 저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했지만 효선이는 처음으로 때를 쓰며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갈 거면 다 같이 가자고 자기가 집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든 효선이한테 부담을 주는 건 주기보다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효선이는 말도 듣지 않고 귀엽고 번듯한 새 아파트를 구해와서는 계약을 했으니 물을 수도 없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시집갈 때 쓰라고 준 돈에 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집을 매매했다고 했어요. 아니, 너는 이런 집을 덜컥 사면 어떡해? 너 시집 안 갈 거야? 엄마는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이야. 그리고 나 신용 좋아서 대출 금리도 싸게 잘 받았어. 마음 같아서는 가게도 내가 확 옮겨주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또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는 지금처럼 하고 대신 영업시간 좀 줄여.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좀 쉬지.
효선아, 아빠, 엄마, 나는 있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엄마 아빠한테 고마웠어. 솔직히 그때 엄마랑 아빠가 나를 주워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나도 가끔은 큰언니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언니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 언니도 많이 서운했을 거야. 그래서 난 언니 안 미워해. 오히려 고맙지. 이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랑 나눴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도 받을 만큼 갚으면서 살고 싶어. 전에도 말했지. 부모 자식 간에는 갚을 게 없다고. 알아. 그래서 그냥 다른 집 자식들처럼 내가 효도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에휴, 효도는 우리가 너한테 받은 게 아닌데 넌 친부모 안 보고 싶어? 효도는. 난 한 번도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자기들도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순 있겠지. 근데 엄마를 보고 알았어.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진짜 부모님은 엄마 아빠뿐이야.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효도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저는 효선이 말에 끝내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이젠 다 큰 막내가 저를 품에 안아주는데 언제 그 갓난 아이가 이렇게 컸을까 싶을 정도로 품이 넓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저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키운다고 했지만 저 역시 효선이를 조금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효선이한테는 뭐 하나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효선이 입장에서도 서운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효선이의 효도를 받기로 했어요.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고맙다고 앞으로 우리 셋 더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저도 다른 자식들 눈치 보느라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직 효선이를 위해서만 살자고 결심했네요. 효선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만들고 어디 가서 예쁜 게 있으면 효선이한테 사다 줬죠. 그리고 철마다 효선이 몸보신 시켜준다고 여기저기 좋은 곳만 찾아서 보양식을 공수해 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이윽고 제 마음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방에 떨어져 지낸 둘째 아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는 아들 말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뒤늦게나마 둘째 아들이라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인 저희 넷은 효선이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에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회포를 풀었어요. 그 뒤 아들이 지 누나랑 동생한테 말을 한 건지 그날 이후 제 전화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면 그동안 받아간 거 다 받아낼 거라고 엄포를 놓아서 이번에도 만만한 저한테 연락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문자로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자도 믿지 않았어요. 내심 그 문자가 진심이길 바랬지만 제 자식들을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뺏지 않았던 원룸 전세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여기저기 고시태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사실을 안 이후로 저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너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지금부터 네 누나랑 동생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너는 절대 우리 사는 것 알려주면 안 된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딸은 효선이 하나뿐이야. 그리고 이 집은 효선이 거잖아. 나는 효선이가 내가 겪었던 일을 절대 겪게 하진 않을 거다.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둘째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과감하게 식당을 접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는데요. 막내 효선이는 내 막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부가 힘들어서 식당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죠. 엄마 아빠 진짜 생각 잘했다. 그동안 엄마랑 아빠 잠도 푹 못 자고 힘들었잖아. 이참에 병원도 좀 다니고 엄마 아빠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 아 맞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 연휴에 제주도 다녀올까? 전에 엄마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봐서 부럽다고 했잖아. 나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구경하고 오자. 저는 아이처럼 좋아하는 효선이를 보고 어쩐지 감정이 올라와 울컥했어요. 그날은 유독 저 아이가 우리 식당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버려졌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효선이를 저희 가게 앞에 두고 간 그 이름 모를 부모가 저는 참 고마웠는데요. 어쩌면 효선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저희 부부에게 황새가 물어다준 소중한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젠 저희 부부에게 효선이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돼버렸죠.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다 똑같고 똑같이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무지했던 또 순수했던 마음이 결국엔 첫째와 셋째를 망쳐버린 건 아닌가 지금은 반성하고 있네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부모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어쩐지 저희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어요. 잘 큰 자식들을 보면 꼭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던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많이 늦진 않았겠죠. 부디 첫째와 셋째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우리 막내와 둘째 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 지금보다 더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글로 제가 살아온 세월을 써내려가다 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